상당수의 지진은 지구 표면을 둘러싼 판과 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판 경계다. 우리나라에 비해 대규모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드는 경계에 있다. 유라시아판과 인도 호주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도 인도 호주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들어 강진이 자주 발생한다. 하이티와 칠레도 판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판 아래에는 오랜 기간에 거쳐 축적된 지구 에너지가 존재한다.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해 지층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퍼져 발생하는 것인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판 경계에는 특히 이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 있다. 마치 물 위에 떠서 얼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 얼음끼리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음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할 텐데 그때 막 얼음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 원리가 지구 바깥쪽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다.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 경계에 위치한 일본에 비해 지진에 안전한 지형인 것이다. 판 경계의 위치에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진 연구가 활발한 일본에서 최근 한국이 판 경계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가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경대학교의 지진연구센터. 이곳에서 1981년 구소련의 과학자가 주장했던 가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아무르 판 가설이다. 仮説ですけど、大体皆さんこんな 아무르판의 존재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인공위성으로 동아시아의 지표 움직임을 관찰했기 こ 때문이다. の人の結果を見るとアムールプレートはこんな風にもうこの矢印一つ一つはその GPS で地面がどう動いているかを示している図です。で、これが1年4センチずつ動くとこのくらいの矢印になります。 인공위성을 통해 지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로 관찰한 결과 새로운 판의 움직임이 포착됐고 만주 지역과 일본으로 경계가 그려졌다. 문제는 한반도 위에도 아무르판 경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ちょうどその朝鮮半島の南西の海のあたりですね、ここら辺にプレートの境界があるの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います。ですがここの地震の活動度はとても低いんですね。ですから今韓国の人たちはあまりその地震を経験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プレート境界には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ね。 일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아무르판 경계부에 위치한 한반도의 남서쪽 지표 아래는 대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한반도의 위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큰 에너지를 일본이 많이 막아주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일본이 항상 버텨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라는 게 아주 자그마한 에너지라도 오랜 시간 몇 억 년 동안 쌓이면 아주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또 1741년 기록된 강원도 지역의 해일 기록. 이 해일이 있기 전 일본의 홋카이도의 오시마에서 지진이 있었다. 1741년과 같은 사례는 후대에서도 계속 찾을 수 있다. 1940년 샤코탄 반도에서 해일이 일어난 직후 우리나라 삼척, 울진, 울릉도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1983년 아키타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강원도 삼척에서 해일이 일어났다. これは実際にトンヘの真ん中に大和堆という浅いところがあります。で、日本の北海道あるいは東北地方で地震が起きますと、これがレンズの役目をして、このエネルギーが韓国のカゴンドの海岸でフォーカス焦点を結びます。そこで津波が高くなることがあります。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진파가 동해를 통해 우리나라로 전해진다. 이때 동해에 있는 거대한 퇴적층이 지진파를 다시 튕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커져 해일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 지진학자들도 동해안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은 모두 5차례. 그중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04년 지진도 동해안 지역이었다. 태평양판이 자꾸 동해를 유라시아판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발생했던 단층들이 이제 거꾸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거꾸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단층이 됐던 게 옆단층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큰 지진들도 많이 나고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은 서로를 향해 밀어붙이고 있다. 그 힘에 의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들었고 현재 백두산 아래까지 파고들었다는 연구도 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쓰나미다. 해양에서 한쪽 땅덩어리가 다른 쪽 땅덩어리로 파고들어가는 역단층 운동이 일어날 경우 해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해에서 대형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반도의 지진 가능성은 우리 역사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강진으로 추정되는 지진들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와도 고려사라든가 고려사조류와 같은 이제 국가에서 기록한 역사책에 지진에 관한 기록이 또 다수 나옵니다. 이때는 대략 한 1년에 0.4회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좀 더 삼국시대보다는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진 기록이 가장 많은 것은 조선시대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지진만 모두 1900여 건이나 된다. 그 중에는 강진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지진 피해 기록도 있다. 이런 역사 속의 지진은 실제 어느 정도 세기였을까? 서울대 김재관 교수팀은 역사 기록 속의 지진의 규모를 밝히기 위해 당시 지진 피해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의 실험을 했다. 그중 하나가 1936년 조선 총독부 보고서에 나온 상계사 지진이다. 김재관 교수팀은 상계사의 탑을 재현해 모형을 만든 후 인공 지진을 만들 수 있는 진동 시험대 위에 설치했다. 그 당시에 이제 피해 상황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탑2가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진 추락한 그런 것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그 기술이 잘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탑2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재현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진 세기가 그 당시에 얼마가 됐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떨어진 탑2. 진동의 세기가 지진 규모 5.5 이상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지진의 피해도 재현했다. 조선시대 민가를 재현한 초가지. 규모 6.5에 이르자 완전히 주저앉았다. 기와집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 한쪽 벽이 완전히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초가집과 기와집의 경우 파손이 시작되는 지진의 세기는 규모 5.6, 무너지는 것은 6.5 이상이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고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규모 6.5 정도의 지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강진이다.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은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南海地震というのは100年に1回起きているんですが、次の南海地震は、一つ前の南海地震は1946年だったので、次は2040年頃、一つ前が小さかったんで縮まって、2030年から40年ぐらいに次の南海地震が来ると予想されているんですが、これが近づくにつれて、ストレスが日本の下あるいは韓国の下でたまりまして、で、内陸の直下型の地震の数が増えてくるだろうと予想されています。 역사석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 활동의 흔적을 직접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지금 이 벽면을 보시면 지금 이런 줄무늬들이 보이시죠? 이런 줄무늬들이 지금 타적청의 청리면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일 하부층에는 지금 자갈 같은 것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모래들, 검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 갈탄석이 들어있어 가지고 나뭇잎들이 유기물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유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 지층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한 43,000년에서 한 47,000년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3,000년, 7,000년 사이에 이 대적층이 쌓인 거죠. 그 이후에 저 뒤에 보시면 허연 부분이 나오는데 저 흰 부분이 바로 화강암입니다. 저 화강암은 나이가 한 6천만 년 가까이 됩니다. 그 화강암이 이 대적층을 위로 올라타면서 덮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이 이 계곡 방향으로 압축력을 받아가지고 하부에 있던 오래된 6천만 년 정도 된 저 오래된 화강암층이 지금 이 5만 년이 채 안 된 이 지층을 압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각이 압축되면서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층 운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단층 운동. 다시 말해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99% 가까이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선 위에 있는 더 오래된 지층이 선 아래에 있는 어린 지층을 올라탔다는 것은 이곳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단층을 활성 단층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활성 단층은 50만 년 안에 2번 지진 활동을 한 적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여전히 지진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썰어내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관측 시스템이 구축된 게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 자료 가지고는 지진의 발생 주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진 운동,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의 기록은 결국 이 활성 단층에 다 담겨 있습니다. 활성 단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대 측정이 필요하다. 연대 측정은 3가지 방법을 거치는데 그중 하나가 OSL 연대 측정이다. OSL 연대 측정은 지층에 있는 광물이 언제 햇빛을 받았었는지를 측정해 그 지층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활성 단층만 20여 개. 이곳뿐 아니라 전국에 더 많은 활성 단층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0년대, 50년대 찍어준 황사지를 보면 서울 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단층들이 있어요. 뭐 지하철 이쪽 지하철 공사를 하다도 한강 밑에 이제 그 지하철 파다가도 이제 발견한 단층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대규모 단층들이 서울 지역을 지나는 대규모 단층들이 활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사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활성 단층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대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에서 강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한국지진공학회는
서울 강남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진 피해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다. 가상 지진 모델은 삼국사기에 나온 실제 지진 기록을 토대로 했다. 진앙지 남한산성 지진 규모 6.3의 지진 시뮬레이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진으로 반 이상 부서지는 건물이 약 25에서 35%나 됐고, 그중 완전히 무너지는 건물도 5% 정도 됐다. 우리나라 전체 건물 그 수는 약 680만 동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00만 동이 이제 대상이고, 그 대상에서 빠진 한 500만 동 이상은 지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 능력이 약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험 대상 지역 외에 전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제작진은 앞에 가상 지진과 같은 조건으로 모의 실험을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건물 피해와 사상자 수를 예측하는 지진 시뮬레이션이었다. 집안의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가속도로 흔들렸을 때 그 건축물의 층수나 구조 형식을 고려해가지고 그 피해 함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함수에 따라서 건축물의 그 총 개수를 확률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피해를 예측하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색깔로 표시되는데 파란색일수록 피해가 적고 붉은색일수록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 피해를 정확한 수치로 살펴보면 사상자만 2만 3천여 명에 이르고 반 이상 파손된 건물도 5천여 동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3층 이하의 건물들은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거의 돼 있지 않다.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5층 이하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건물들이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내진 설계가 된 2층 집과 그렇지 않은 2층 집의 지진 피해를 비교해봤다. 지진 규모 7 정도에 이르자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둥이 내진 설계가 안 됐으면은 건물의 기둥이 이제 상하에서 이렇게 분필이 부러지는 것처럼 똑똑 부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제 건물들이 막 포개진 것처럼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도쿄 시내에선 특이한 철 구조물을 갖고 있는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구조물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건물 벽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는 구조물은 내진 설계 하나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계속해서 지진에 대한 건축공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 그러나 일본이 언제나 지진에 대한 대응에 철저했던 것은 아니다. 고베시의 지진 박물관. 이곳에는 일본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고베 지역에서 일어났던 규모 7.2의 강진.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00여 명, 부상자가 26,800여 명이 발생했고 이재민은 약 20만 명이 나왔다. 물질적 피해 규모가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8조 원으로 추정됐다. 하루아침에 유령도시가 된 고베.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은 고베시가 그동안 강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日本の東の方に住んでいる
人たちはいつも地震があるから地震は東日本には多い、大阪や神戸には少ない、だから我々は安全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でそれは間違いだ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地震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しょっちゅう起こるものではないですから、とかく人間は忘れてしまいがちなんです、地震のことを。 당시 인명 피해는 대부분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고베 지진의 충격은 그 후 일본의 지진 대비책을 변하게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지진 경보 시스템의 발전이었다. 일본 기상청 지진센터.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하는 지진 경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진도계만 전국 4,200여 개. 진앙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10초 이내에 지진의 규모를 피해 예상 지역에 알리는 것이 목표다. 地震波をキャッチしてから緊急地震速報が発表されるまでに3秒から4秒ぐらいの時間で発表しています。で、技術的にはなかなか難しいところもあるので、それより短くするのは、ね、困難だ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 진재 운동을 시켰을 때 처음 돌아오는 작은 흔들림이 P 파이고 그 뒤 크게 진자를 흔드는 것이 S파다. S파는 지진파가 전달되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느리고 파동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S파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P파를 얼마나 빨리 감지해내느냐가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そこで我々はその地下の岩盤がくっついている状態が今まで通りなのか、あるいは変化しかけ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捉えるための、岩盤の状態を測るセンサーを多数展開して常時監視しているところです。でこのくっついた状態が剥がれていくときに周りの岩盤がの力のかかりが変化するので、その変化の具合をキャッチすることによって、そろそろその剥がれが生じ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キャッチできれば、来たるべき大きな地震を予測できるというようなそのシナリオを持っています。こちらのビルの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한 오래된 건물. 이 건물은 최근 들어 내진 설비를 보강했다. X자의 철근이 건물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다. でこれはもう40年ぐらい経ったビルで地震が来ると多分柱がこう壊れたり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これつけることによって、多分ほとんどなくなると思います。引っ越しせずにですね、外にだけ 일본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뿐 아니라 오래된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こちらではどういう 카베야자와 교수의 실험실에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대한 모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벽 모형이 일부 파손됐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ない場合は3分の1ぐらいの力で壊れます。でこれがつくことによって3倍ぐらいの力に耐えることができて、ですから割と簡単に建物の強度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だいたらいいと思います。도쿄 시내의 한 고층 건물. 이곳에는 지진을 대비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댐퍼라 불리는 지진 제어 장치에는 디지털 장비가 부착돼 있어 지진의 정도에 따라 컴퓨터로 조정된다. 이와 같은 지진 제어 장치는 단순히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아니라 지진의 충격을 제어하는 설계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의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다.
揺れを抑えるダンパーをコンピューターで制御して、その建物の揺れ方、それから地震の伝わり方に応じて、ダンパーをいろいろ変化させられる、そういう建物そういう新しい免震システムを採用しています。 우리나라도 지진을 대비하는 건축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면진 기술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의 한 고층 빌딩.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면진 장치가 있다. 겉보기엔 일본에서 봤던 철 구조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부에서 보면 철 구조물의 상판에 사다리 모양의 장치가 있다. 이것이 일본에서 봤던 지진 제어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한 대학의 지진공학연구소. 이곳에서 한국식 진동 제어 장치가 개발됐다. 댐퍼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용접부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댐퍼 상태는 지금 요게 보니까 지금 한 지진 규모 8 정도에 이르는 충격이 전해지자 댐퍼가 끊어졌다. 철이나 아니면 납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력형 댐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성 변형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그 제진 장치는 다양하게 지금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철제 구조로 보이는 댐퍼는 주변의 충격에 따라 좌우로 유연하게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건물의 벽에 설치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실제 건물에는 지진파가 거의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진 설계만 돼 있는 건물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의 파손은 피할 수 없는 것에 비해 이 댐퍼가 설치된 건물은 끊어진 댐퍼만 교체하면 된다. 서울 시내의 한 건물.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의 계단을 둘러싼 선에는 최첨단 면진 장치가 숨어 있다. 면진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상부 구조하고 하부 구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면진 장치가 상부 구조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맨 아래층 기둥마다 설치된 이 작은 면진 장치는 강진의 충격까지 흡수할 수 있다.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 하부하고 건물 사이에 저희 면진 장치인 LRB를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진이 왔을 때 땅에서 전달되는 그 수평 모든 충격 하중을 그런 면진 장치에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상부 구조체에는 아주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 격리 장치라고 불리는 이 면진 장치는 건물의 맨 아래층에 위치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 격리 장치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장치 위에 있는 건물에는 거의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동안 지진 격리 장치는 대부분 교각을 만들 때 사용돼 왔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이 중요해지면서 일반 건물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진 격리 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다리 모형 실험을 해봤다. 한쪽 다리는 지진 격리 장치를 설치하고 한쪽 다리는 설치하지 않았다. 진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양쪽 다리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금 현행 기준상은 규모 한 6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한 1000배 정도 강한 그런 그 에너지까지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한 7, 8에서도 구조물이 이상이 없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